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리 플러스의 정소람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지난 ETF 시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한동훈 글로벌엑스 아시아 전략 담당 이사님 모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ETF 시장을 우리가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올해 ETF 시장은 어땠는지 또 이제 내년을 좀 같이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2022년이 곧 끝이 납니다. 저희가 항상 매번 이렇게 그달의 테마를 가지고 또 전달을 같이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느덧 올해의 막바지 시간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 FOMC 미팅 있고 나서 좀 경기 침체 그리고 내년에도 주식시장이 우리 기대만큼 좋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비교적 암울한 분위기인데요. ETF 시장 올해 한 해는 좀 어땠을까요? 네, 올해 정리를 해보면은 시장이 참 암울했습니다. 정말 뭐 S&P는 20%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도 3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참 많은 변동성을 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자금이 빠졌느냐, 채권의 자금이 빠졌느냐, 이거를 저희가 ETF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ETF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ETF.com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보통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ETF 시장을 가장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잘 분석이 돼 있거든요. 이제 미국 ETF 시장의 전체 규모가 지금 11월 말 현재로 이제 6.6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경 좀 덜 되는 그런 장인 거죠. 그런 가운데 올해같이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자금이 실제로 유입됐던 것이 이제 563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뭐 5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은 좀 암울했지만 그래도 ETF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더 많았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숏 이렇게 반대로 베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겠지만 ETF 시장은 그래도 생각만큼 암울하지만은 않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상품들을 좀 많이 사고 팔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특별히 매수세나 매도세가 거셌던 분야, 어떤 분야가 있었을까요? 네, 올해 시장이 상당히 주식도 안 좋았고 채권도 안 좋았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ETF 시장에서는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저희가 매월 볼 때마다 순자금 유입이 컸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브로드한 시장, 뭐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이러한 시장에 대한 ETF 자금 유입세가 계속해서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금 유입이 컸었고, 채권 같은 경우는 또 자금 유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채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초단기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환율 관련된 그런 ETF들도 올해는 상당히 자금 유입이 꽤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레버리지 인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인버스가 올해 전체적으로 좀 자금 유입이 전체적으로는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이제 월마다 사실은 이 오락가락이 좀 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올해 그 전체 자산에, 제가 여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자산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가 올해 유입된 게 41%, 36%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금 유입이 많았죠. 그리고 커런시 같은 경우도 43% 같이 엄청나게 자금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올해 커런시는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로 갔던 때다 보니까 달러 강세, 그 반대로 유로 약세, 그리고 이제 엔화 숏 이런 것들에 대한 커런시 ETF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이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컸는데, 이 말은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올해 이번 달에는 레버리지가 컸다, 인버스가 컸다 이런 것을 움직임을 보는데, 결국은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단기 트레이드성 자금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약화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사실은 이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탓에 이 또
바로 또 이제 좀 하락으로 베팅을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롱 포지션으로 옮기셨다가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많이 그렇게 포지션을 바꾸셨던 한 해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네요. 그 올해 좀 특별히 좀 인기가 없어서 매도세가 커서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던 상품들도 특별히 있나요? 네, 올해 자금이 많이 빠졌던 거는 저희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해서 팁스라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했던. 네네. 팁스가 좋았을 것 같은데 유출이 많았습니다. 유출이 거의 9빌리언이니까 뭐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팁스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공부했듯이.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최근에 꺾이면서 급격하게 자금 유출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쭉 보게 되면은 뭐 팁스가 두 개나 있죠. 팁이 있고 SHP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뭐 파이낸셜 섹터라든지 밸류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건데 이거는 약간 기관 자금이 그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똑같은 S&P 500이라도 VO는 되게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스파이 같은 경우는 자금 유출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약간 기관 자금성 유입이 있지 않나 유출이. VO와 스파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똑같습니다. 상품인가요? 기본적으로 S&P 500의 추자는 똑같은 상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 전략으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있을 때 이것을 바꿔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차원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와중에 이것들을 이제 바꿨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됐던 그런 매도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금 유출입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이 상품별 한 해 수익률 성적표를 좀 공개해 볼 시간이네요. 이 한 해 수익률 상위에 랭크된 상품들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의 ETF들은 다 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순 자산 규모가 이제 50 밀리언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700억, 8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만 저희가 뽑았는 건데 1등을 한 것은 이제 터키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최근에 이 금융정책이 거꾸로 가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나라죠. 맞습니다. 저희 월간으로 알아보는 시간에서도 이제 터키가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약간 그냥 한번 종합을 드리면은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80% 90% 이렇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 리라 이 커런시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갔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투자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투자분들이 그럼 터키 약세를 막고 이것들을 보존하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 현금을 들고 있어도 네.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쵸. 차라리 주식을 사놓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로스가 있는 주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들었던 것이 이제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이제 외국 투자자분들 자금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터키가 가장 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 헤지도 저희 공부를 한번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변동금리, 고정금리의 그 차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PFIX라는 이 ETF가 63%의 성과를 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쫙 이제 올해 좋았던 것이 에너지였죠. 그렇죠. 에너지 쪽이 워낙 성과도 좋았고 유가가 좀 빠졌지만 결국은 정유사들이 수익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에너지 관련 ETF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터키야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쳐도 이 다른 상품들은 이제 ETF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50-60%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줘서 좀 눈여겨보게 되네요.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은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상품들 한 해에 좀 이 꼴찌 성적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마리화나 관련된 ETF입니다. 티커가 욜로네요. 욜로입니다. 네. 네. 욜로라고 해서 이제 캐나버스 ETF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마리화나 산업 자체가 각 주별로는 이제 이게 뭐 리걸라이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페더럴 레벨에서 리걸라이즈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이 캐나버스가 실제로 수익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음지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 자체가 저희는 상장된 종목들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어둠의 이 시장과 싸우다 보니까 그 이익을 갉아먹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많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죠. 네, 캐시우드가 입고 있는 아크 ETF들이 네, 안 좋은 성과들을 쭉 보였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네, 테슬라가 올해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올해 테크 주식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크 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7위까지 하위권을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3개가 아크의 ETF인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좀 불명예 아닌가요? 아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하면서 네. 또 공유를 한 것이 뭐냐면은 아크 팀의 이제 캐시우드의 팀을 상당히 그 리스펙트하고 상당히 이제 이분들이 팀으로 움직이고 이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아크 W, 아크 K, 아크 F 이 세 가지의 다른 ETF가 있지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포트폴리오로 돼 있다는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국은 세 가지 다른 ETF지만 그분들이 결국 액티브하게 매니저들이 생각이 반영돼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한 종목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른 ETF지만 다 비슷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효과로 봤을 때 또는 이제 ETF가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은 이것은 아마 조금 좀 비판의 요지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크 그리고 아까 전에 맞다 마리화나 관련주 ETF가 좀 안 좋았고요. 마지막에 BLOK 요거는 어떤 건가요? 네. 비토와 블럭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ETF죠.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올해 또 크립토 쪽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핀테크 쪽 이쪽도 좋지 않았다 보니까 네,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붕괴로 인해서 이 관련 ETF까지 좀 손실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지금 수익률별로 살펴봤고 저희가 사실 항상 매달 테마별로 좀 점검을 해보잖아요. 테마 ETF 한번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ETF는 작년이 너무 좋았죠. 작년도 좋았고 2020년도도 상당히 좋았고 상당히 컸었는데 저희가 글로벌엑스 저희가 ETF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ETF 리서치만 하는 그 전문 조직인데요.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그 테마 ETF 시장 자체가 한 그 21년도만 하더라도 140밀리언, 그러니까 140빌리언 달러죠. 140빌리언 달러 정도로 피크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것이 테마 ETF들이 결국 다 그로스 주식이고 테크 쪽이 많다 보니까 쭉 빠지면서 한 40%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80빌리언, 80빌리언 정도가 지금 테마 ETF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6트릴리언 시장이었으니까 대부분 약간 보면은 테마 ETF 시장이 전체 미국 ETF 시장의 한 1.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모가 전체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네요. 1.2% 정도면. 맞습니다. 상당히 적은 분야고 상당히 이제 커가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번에 좀 이제 큰 폭의 좀 하락 정도 있었죠. 올해.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기회를 좀 엿볼 수도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한 해 동안 짚어봤던 테마 ETF 매달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총 이제 11가지 테마 그리고 14가지 관련된 그런 섭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제가 약간 평가받는 기분이라 좀 되게 조금 떨리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월 좀 알아봤죠.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장기적인 트렌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거를 어쨌든 성과를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나열을 좀 해보니까 총 14가지 중에서 S&P 500을 아웃퍼폼 했었던 그런 섭테마가 한 7개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마, 그러니까 테크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로스 쪽이 많은데 여기와 비교되는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 ETF. 나스닥 100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략 한 13개 정도가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고, 이 시장보다 좋지 않았던 것은 이제 로보틱스,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로보틱스와 AI는 왜 이렇게 좀 올해 특별히 나빴던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것이 결국은 연결된 것이 이제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봤을 때, 이 로봇 시장의 수요에서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보통. 네,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이, 락다운이 길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 컸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올해 또 큰 이슈가 반도체였죠. 반도체 맞아요. 수급 이슈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거의 1년 동안에 만약 40% 가까운 그 디스트랙션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이 굉장히 이 투명하게 이 수익률을 상품을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좀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S&P 500만 뭐 20%가량 하락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수익률을 선방했던 상품들은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소개해주신 미드스트림 영역, 이 원유의 수송 저장, 이 관련돼서는 또 굉장히 그래도 이 연간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제 서머리를 하는 그런 네. 시간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올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만 요약만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네. 뭐 미드스트림 영역은 아시겠지만 원유의 그 업스트림도 아니고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이게 수송, 보관 관련된 그런 산업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원유가 지금 MLP, 그러니까 원유 미드스트림 영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재 유럽이 올해 제가 지난주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바로 생각나는 것이 미국 원유 산업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의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유가와 상관없이 그 중간에 운송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영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겨울에서는 분명히 이 겨울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LP 같은 영역은 뭐 올해 겨울에도 한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다만 MLP 같은 경우도 결국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이 그 업스트림 쪽에 오일 쪽에 있는 쪽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MLP 같은 경우는 미드스트림 영역은 기본적으로 올해 성과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닝이죠. 어닝이라든지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수익률뿐 아니라 또 최근에 이 꼭 챙겨보셔야 하는 이슈 중에 과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맞습니다. PTP 이슈라고 해서 아마 증권사에서 다양한 리포트를 내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포트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개별 증권사별로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께는 아마 다 이제 문제가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판단을 하셔가지고 팔 건지 아니면은 보유하시거나 바꾸실 건지 이 PTP 이슈 없는 걸로 바꾸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LP를 ETF를 할 경우에는 이런 세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대체 상품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 새해를 맞아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것이 이제 저는 되게 고민스러웠었는데 그래도 다들 좋아해 주셨던 것이 이제 금리 수합, 맞습니다. 옵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개미들도 이런 식으로 이 수합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는 말씀드리면은 ETF 중에도 금리를 활용한 정책,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를 팔고 변동금리를 수취한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에서는 변동금리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정책을, 이러한 전략을 쓰는 ETF도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차가 지금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상품 같은 이런 ETF 같은 경우는 금리차가 벌어질 경우에 좋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꼬꾸라져 있죠. 역전이 돼 있죠. 역전이 엄청 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회복하는 시점, 그 시점을 보통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또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런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정상화 될 거거든요. 그때는 한번 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테마가 이러한 장단기 스프레드를 이용한 전략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월가에서는 내년 5월, 그러니까 상반기의 끝자락쯤에 가면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은 못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쯤 가면은 이런 상품들이 빛을 좀 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봤었던 것이 뭐 우라늄,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뭐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재생에너지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한국도 그렇고 이제 원자력으로 다시 좀 다시 오픈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목되고 있는 우라늄, 그러니까 핵심 원료인 우라늄을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그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거든요. 핵 분열을 활용한 정책인데 요즘에 또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핵 융합입니다. 아,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핵 융합인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핵 융합이 되면 정말 꿈의 에너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융합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글로벌엑스 저희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러한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융합 관련해서도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핵 융합 쪽만 이렇게 따로 떼서 ETF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핵 융합이 아직까지는 전부 다 랩 정도, 그리고 연구라는 단계. 연구소의 네.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봤던 것이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얘기를 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클린 에너지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클린 에너지가 올해 또 성과가 뭐 막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썩 좋지는 맞아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 정부가 계속해서 서포팅을 하는 정책들, 거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 법안이었죠. 2021년에 통과됐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 정책, 뭐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렸었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IRA법 관련해서도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클린 에너지 주들이 당시에 좀 이렇게 반짝 튀어 올랐다가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오히려 법안 발표 전보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2023년부터 이런 정책에 좀 효과가 발휘되고 나면은 이런 종목들도 다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봤었던 것이 6월 7월에는 제가 출장 갔을 때 중국 관련된 이슈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 상황이 어땠었고 했던 걸 봤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이 조금 기대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11월도 나오고 12월도 나오고 되게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 중국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파생된, 아까 전에 저희가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로보틱스, 인공지능 이쪽이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목할 수 있겠고요. 중국 이슈는 뭐 너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코로나 완화 정책이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독재 뭐 이런 그 또 이슈가 있죠. 정책에 대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중 무역 전쟁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국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축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야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중국 흐름에도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뭐 리튬 2차 전지 이 부분도 알아봤죠. 이 부분은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올해 좀 빠졌습니다. 올해 좀 빠지면서 뭐 결국 이제 이것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컸죠. 네. 예, 컸었는데 결국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올해 성과가 안 좋았고 상당히 매도가 많았던 테마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안 좋았던 만큼 내년에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어려운 전략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커버드 콜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데 이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매월 거의 1%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높으면은 수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전략이었는데
대신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요런 그래프의 그 수익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이 이제 올해 한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국에서도 좀 그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상품이었습니다. 상품과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것이 내년에 통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커버드 콜은 이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물론 내년에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간 금리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이 스위치가 되는 그런 그쵸. 포인트가 네.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다른 전략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또 식품공학, 이것도 재미있는 테마였죠. 네, 에그테크해서 Agriculture Technology해서 에그테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그테크는 저희가 좀 장기적인 테마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식량난이 되고 밀 가격 엄청 오르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그테크를 보면서 정밀공업이라든지 환경 제어공업,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했었구나 라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저희가 시장의 성과도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보안이죠. 네, 사이버 보안입니다. 네. 사이버 보안 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산업이 크려면은 정부, 기업, 그리고 가게 이 세 가지 경제 주체가 다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서포팅하는 주제가 몇 개가 없거든요. 전기차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다 같이 밀어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사이버 보안 자체는 가장 크게 밀어주고 있는 정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부각이 됐었죠, 사이버 보안이.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해킹 위협이라든지 이런 위협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올해의 성과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보다는 좋았죠.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성장 테마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테크주이기 때문에 올해 좀 테크주들이 안 좋았던 그 영향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에 쓰이는 소재들이죠. 재료들입니다. 탄소 섬유, 리튬 아까 봤었지만 탄소 섬유, 코발트, 구리, 흑연, 리튬, 망간 이러한 이제 혁신 소재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한번 알아봤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장 성과가 올해 안 좋았던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중국의 그런 위기에 따라서 좀 산업이 많이 좀 내리막길을 걸었었다고 설명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은 그 스토리상으로는 상당히 내년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이제 조금 다시 시장이 오픈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다시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이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국 내로 이제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노동비가 너무 비싸죠. 여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네.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것들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에피션시를 높이는 것이 이제 로보틱스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도입할 거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중국이 다시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완화될 때의 그 모멘텀, 그리고 이제 리쇼어링이 계속해서 이제 아마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회자가 될 때 결국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 우리 지금 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저 시장을 항상 랩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정말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테마를 살펴봤네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수익이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나기도 했고 또 일부분은 또 이제 생각보다는 좀 안 나왔지만 또 지금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신 테마들 우리가 지금 한번 쫙 정리를 다 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 지금 중간중간에 이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하고 또 내년을 예습하는 기분으로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 내년에는 또 이사님하고 2023년에 우리가 눈여겨볼 새로운 테마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올 한 해 우리 한동훈 이사님과의 이 ETF 정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소람이었고요. 네, 저는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피 뉴 해피 뉴 이어.